근데 이런 좋은 책들과 작가님들을 어떻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아의 북살롱에서 또 저도 궁금하시겠죠? 신유아라는 사람.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잠깐 하고서 우리 오늘 클래식의 50에 드는 클래식의 저자 유승준 작가님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작가입니다. 3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인데요.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창비에서 또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저라는 사람은 글과 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샌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걸 알면 그만큼 많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책이라는 것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의 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한국 외대 철학과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정신세계사 둥지출판사, 디자인하우스, 청림출판, 편집주간 등을 거쳐 가나북스 대표님으로도 계셨습니다. 저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 3권의 책만 집필을 했지만 우리 작가님의 저서가 사랑을 먹고 싶다, 허기진 인생, 맛있는 문학, 어쩌다 내가 아빠가 돼서, 천국의 섬층도, 태양을 삼킨 섬 등 셀 수 없어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유승준 작가님을 검색을 하면 아, 이렇게 많은 책을 집필하셨나? 많이 놀라실 겁니다. 2016년에는요 3월 달에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서 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작가님이 강릉에서 오셨어요. 댁이 이제 강릉이신데 송정해변 근처로 좀 거처로 옮기셔서 산책도 하고 글도 쓰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승준 작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50에 드는 클래식의 저자 유승준 작가님이십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직접 자기소개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한 번 더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강릉에 살고 있는데 50에 드는 클래식이라는 책을 쓴 유승준.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야마구치 시오라는 일본 작가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2019년에 번역 출간이 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이죠. 저는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음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클래식 음악과 우리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응용이 되고 우리 삶을 살찌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어렵나 하면은, 일단 연주 시간이 길죠. 긴 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참아내면서 온전히 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매우 힘들고, 그리고 지시어가 어려워요. 특히나 어렵게 지시어를 쓴 사람의 지시어는 지시어 자체가 너무 난해해가지고 조용히 그러나 매우 장중하게, 더구나 눈물이 약간 나면서 웃음이 약간 깃들이고, 이런 식으로 지시어를 써놓으면 어떻게 연주하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시어, 그리고 지휘자의 현란한 그 지휘 방식,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숙련감 있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감히 나는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나 클래식 음악은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생활 세계 주변에 다 있어요. 전철을 타면 이제
탈 때 내릴 때 들려오는 음악이라든지 우리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벨소리라든지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울리는 음악이라든지 또 잠이 안 올 때 듣는 음악 또 아이 정서 발달을 위해서 틀어주는 태교 음악 이런 것들이 다 클래식 음악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녹아지고 있죠. 그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분인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죠. 이분이 부정정서를 낮추고 긍정정서를 높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이론을 많이 전파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이런 화나는 요소, 막 짜증나는 요소 이런 부정정서를 계속 발산하면 내 인생이 계속 불행해지죠. 긍정정서,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정서들을 계속해서 키우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용한 도구가 음악이다. 특히 클래식. 그리고 이제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붐이 일기 시작한데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세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주고 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주고 한 그룹은 그냥 휴식만 취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을 들은 그룹이 지능지수가 8에서 9가 향상됐다. 똑같은 실험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결과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지능을 높여주는데 큰 도구로 쓰인다. 이런 이론이 발표됐죠. 네이처지에.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그 책이 번역돼서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 믿거나 말거나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텐데 클래식 음악이 주는 어떤 정서적 효과 그리고 내 삶을 밝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부담감 갖지 말고 생활 세계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에 저의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곁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또 친숙하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책을 썼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이런 반응, 소수의 반응이죠. 어떻게 이렇게 힘든 분야의 책을 썼을까? 대다수의 반응은 네가 뭔데 네가 감히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썼느냐 이런 반응인데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반응을 후자의 반응을 한 분들의 보통 평균 생각은 넘사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실제로 전공하는 그 분야의 분들도 엄숙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감히 클래식 음악을 논할 수 있다.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사람은 보통 일반인 중에 거의 없죠. 클래식을 전공한 분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고한 클래식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클래식 음악은 청중들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활 세계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들려주는 그런 대중화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는 4개의 챕터, 1학장부터 4학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생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죠. 힘들 때 나에게 위로에 되어주는 음악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볼 때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곡으로 오늘 들려드릴 곡이 이바노비치의 그 도나우강의 잔물들이라는 곡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음악을 감상을 해보시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성악가였던 윤심덕이 1926년에 발표한 사회참미라는 곡이죠. 이 가사의 멜로디로 사용된 게 아까 들으셨던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들이에요. 그 경쾌하고 발랄한 얼치곡을 죽음을 찬미한다는 가사를 얹힌 사회참미라는 곡으로 변신을 시켰죠. 그 윤심덕과 김우진이 이
노래를 일본에 가서 녹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동반 자살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음반이 뭐 1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는데 1926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인데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이죠. 굉장히 영세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사회찬미는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다른 맛이 나니까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듣고 싶으시겠지만 이 몇 년 전에 이 화면에서 봤던 주인공들이 연기했던 드라마가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됐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제 배우 천우희라는 분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이 곡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을 보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분이 있어요. 지금 방금 보신 것은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일제의 그 강압적인 신사참배에 항거하면서 평양 형무소에서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가 옥중에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영원 밖의 길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된 것도 역시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죠. 똑같은 음악을 각각 한 사람은 영세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현실을 극복하는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음악도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주던 음악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녹여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 좀 다른 사람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힘들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글을 적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소개한 곡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곡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고 하는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첼로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생전에 이 곡이 연주되는 것을 듣질 못했어요. 오펜바흐라는 독일 작곡가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독일의 첼리스트 토마스 베르너라는 분이 이분의 미발표 악보들을 정리하다가 이 곡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슬픈 첼로곡. 그런데 발견한 베르너 토마스가 이 곡에 제클린 스티어스라는 제목을 붙였죠. 한 여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제클린 디 프레이라는 첼리스트였어요. 1945년에 태어난 영국의 장미라는 찬사를 가진 천재 첼리스트였는데 이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불행했던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제목을 붙여가지고 1988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클린 디프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에 원작자인 오펜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108년 뒤에 연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슬픈 곡이지만 이런 속에서도 그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냈던 그 제클린 디프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굉장히 다정하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남편이었던 그 다니엘 바렌부인이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굉장히 장수하는데 세계적인 음악 거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분이 굉장히 미움을 받죠. 아내가 아팠을 때 돌본 게 아니라 바람을 펴서 딴 여자랑 아이를 낳고 또 지금까지 아내의 묘소를 한 번도 안 찾아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도 현대음악의 고장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내한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두 부부의 삶이 그렇게 엇갈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3장에서 소개한 곡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제2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베르디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의 상황은, 베르디는 이제 여관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후원자 덕분에 음악을 공부하게 되죠. 그 후원자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음악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딸아이가 죽죠. 그리고 아들도 죽고 아내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즈음에 첫 번째 오페라는 폭망했고 두 번째 오페라도 망했고, 그러니까 내가 음악적 성취를 위해서 썼던 두 개의 작품이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가족 거의 다 몰살을 하다시피 세상을 떠났고, 이러니까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그때 이 곡을 받아보고 생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불태워가지고 작곡한 곡이 바로 나부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나부코도노소로인데 그 제목으로 이제 발표됐다. 너무 어렵잖아요. 길고. 그래서 앞에만 잘라가지고 이제 나부코가 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패망해서 신바빌론으로 끌려간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을 노래한 건데, 이것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죠. 자기들도 나라 잃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많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곡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베르디 얘기는 이따가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악장에서 소개한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7년도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르디의 나부코가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됐고, 작년 연말에도 국립극장에서 그 국립오페라단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 많은 공연 중에 가장 뛰어난 공연으로 불리는 게 201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연주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공연입니다. 여기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 주인공 나부코 역을 했죠.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대 장치 의상도 굉장히 좋지만 표정이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 나부코 공연이 끝나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끝나면 이제 비바, 브라보 이렇게 환호가 이어지고 박수가 이어지는데 한 번 앙콜 공연을 하거든요. 앙콜 공연을 하기까지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표정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뒤로 돌아 있는 사람도 있고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연기도 노래 못지않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최고의 공연으로 꼽히죠. 이 곡이 가을만 되면은 생각나는 남자, 가을의 남자, 브람스의 곡이죠. 헝가리 춤곡 21곡 중에서 이제 5번째 곡인데, 아시다시피 브람스는 이제 클라라를 짝사랑했지만 스승인 슈만의 부인이기 때문에 정신적 사랑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사랑을 했죠. 그런데 이 헝가리 춤곡을 보면 굉장히 경쾌해요. 브람스의 다른 곡과 달리 굉장히 밝죠. 하지만 이 밝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21곡의 헝가리 춤곡을 발표하는 현장마다 클라라가 있었어요. 클라라를 위한 내 마음을 아주 이렇게 경쾌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간절한 마음을 숨긴 그런 곡이라서 애틋하고 경쾌하고 애절한 감이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버전을 그러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들었을 때는 어떨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건 짧게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 보셨는데, 그 시카고 대학 총장을 지낸 로버트 허친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위험한 존재는 교양이 없는 전문가다.
우리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에 오르지만 전문적인 지식만 있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인류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교양이라는 것 중에는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지만 우리가 음악, 미술, 이 예술적 감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는 삶, 정서가 풍부한 삶, 긍정적인 정서가 구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악이 대단히 중요한데, 뭐 가요를 듣든 팝송을 듣든 재즈를 듣든 다 좋지만 다양하게 음악을 듣는 게 좋고, 클래식 음악은 그 중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우리 삶의 도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실제로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작가님과 함께 본격적 이제 토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듣는 클래식, 이걸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금난세 지휘자님께서 추천사를 또 써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 당연히 읽으셨으니까 추천사를 쓰셨을 텐데, 이 금난세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 읽고 나면? 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추천사도 흔쾌히 써주시고, 그 금 선생님의 그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이 노선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음악가가 고고한 무대 위에서만 소수의 선택된 청중을 위해서만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시장, 길거리, 또 성, 아이들이 있는 곳, 또 몸이 부자유스러운 분,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죠. 이런 책을 써서 갔을 때도 네가 뭔데 이런 책을 써, 이게 아니고 잘했다고 흔쾌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실 정도로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이세요. 열린 마음으로 수고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군요. 이 사람들이 흔히 편견이 클래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잘 알려진 곡을 먼저 듣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음악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면 좋고, 그리고 어떤 한 시기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바로크든 고전이든 낭만이든 그런 곡을 좀 찾아보는 게 좋고,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일상에서 접하고 싶으면 KBS 클래식 FM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고 계시면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려진 곡을 들어라. 오늘 저희가 들었던 곡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많이 들어갔던 곡들이었어요. 근데 작가님, 제 개인적인 질문이, 클래식을 언제부터 좀 사랑했고 좋아했던 그 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대학생 때 잘 사는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비싼 전축이 있는 거 보고 네. 음악을 들었는데, 보통 이제 뭐 클래식 애호가다 이런 분들은 오디오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라디오를 듣든가 아니면 CD를 듣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가 어느 장르에서든지 간에 음악을 들으면 좋죠. 좋은 오디오 세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오전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많았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대학교 앞에도 오전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명동, 인사동 이런 데 있었죠. 그런 데서 이제 LP 음반을 듣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접했던 건 대학 시절 잘 사는 친구의 집에 가서 조금 접하게 됐다. 제가 이 50에 드는 클래식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게 우리 작가님의 인생 스토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단순히 클래식 이거 좋아요 하나만 적어놓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런 스토리를 넣으신 건가요? 제가 책에도 바흐를 설명할 때 바흐는 노동하는 음악가였다는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음악가, 작곡가들이 아주 귀한 신분에 좋은 조건에서
예술적 경지에서만 놀면서 음악을 작곡했던 게 아니고 생활 현장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과거의 음악가들은 그 왕족, 귀족, 부자에 소속돼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죠.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다 소수의 특정 계층의 음악이었고, 그들에 소속돼서 그들이 주는 돈을 가져야 비로소 생활이 됐던 거죠.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의 아버지도 2명의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아마 절반은 죽었지만 그 20명의 자녀를 돌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흐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생활 세계와 동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동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하이든도 교향곡의 아버지고 수백 곡의 교향곡을 만들었지만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에스테르 하지가에 소속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계속 새 곡을 보냈어요. 이거 전에 듣던 거잖아. 그럼 일 안 했네? 그럼 새 곡을 써야 되니까 계속 교향곡을 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향곡의 아버지가 됐어요. 대부분의 분들도 다 그런 식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저도 나의 삶과 연관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삶의 현장에서 조금 느끼는 것들을 같이 연관지었다. 우리 작가님 뭐 클래식 다 좋아하시겠지만 제일 애착이 가는 곡, 요 곡을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게 어떤 곡이세요? 그런 거는 그 봄에는 저기 비발디의 4개 좋죠. 네. 여름에는 이제 맨델스존 한여름밤에, 가을 되면 역시 브라함스 네. 듣고, 겨울에는 이제 차이콥스키 발레곡 너무나 아름다운. 네네. 계절별로 그쵸. 그때 좀 찾는 클래식이 있군요. 그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좀 나에게만 좀 가혹하다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께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추천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 30대에 요절한 작곡가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쇼팽도 있고 또 모차르트도 있고 맨델스존도 있고 이렇게 떠오르시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35살에 세상을 떠났고, 맨델스존은 38, 쇼팽은 39, 슈베르트는 31살이에요. 네. 그 30대에 요절한 작곡가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31살밖에 안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죠. 16명 형제 중에 13번째. 그러니 뭐 대접받고 살 수가 없었죠.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키가 156cm.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가난하지, 키 작지, 못생겼지 이러니까 사랑도 못했겠죠. 물론 사랑을 해서 러브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성의 집에서 결사반대 했어요. 저런 가난뱅이한테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사랑도 허무하게 끝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나 밥 좀 사달라고. 예전에 그 귀천이라는 시를 쓴 천상병 시인이 막걸리를 사 먹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100원만 했다고 하죠. 이 슈베르트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 밥 좀 사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밥집에서 그날 다 팔고 남은 식은 밥을 늦지막이 싼 값에 사다가 먹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세상이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괴로우니까. 그러고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짧게 살았지만 무려 1000여 곡의 음악을 만들고 그 중에 6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 겨울 나그네를 보면 그 가사나 멜로디가 너무 그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데, 제가 힘들 때 슈베르트는 31살 살면서 그 가난한 속에 이런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데 내가 요 정도 힘든 게 뭐 대수냐, 나도 힘을 내서 살고자, 이런 각오를 다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그래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추천하셨군요. 작가님, 이 책의 맨 앞에 제가 보니 여러분들도 제가 좀 뒷필해놨는데요. 보시면 인생은 수많은 변주와 론도의 연속이다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생은 수많은 변주와 론도의 연속이다. 그 변주라는 건 이제 음악 용어인데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하나의 주제를 약간 응용해가지고 멜로디, 리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계속 등장시키는 거예요. 주제를 변형시키지 않지만 약간 바뀌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베리에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론도라는 건 이탈리아어인데 하나의 주제가 다른 음악이 나오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주제라고 했을 때 A가 나왔다가 다른 음악 B가 나오고 또 A가 또 등장했다가 또 C가 나오고 또 A가 등장하고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배반을 당하지만 또 믿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고 이런 변주와 론도의 반복이 결국 우리 인생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참된 가치인가를 예측해내고 적응해내고 견디고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이 곧 살아가는 이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는데 작가님, 클래식 듣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피아노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취미로 이제 치던 피아노를 요 근래 성인이 되어서 조금 더 이제 시작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악기가 있으세요? 아까 영상에서도 같은 곡이지만 어떤 악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랐잖아요. 네, 그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이콥스키가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할 때 등장하는 악기예요. 그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보신 분들은 그 중에 사탕요정의 춤이라는 게 연주될 때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보게 되는데 피아노 같기도 한데 아니고 오르간 같기도 한데 아닌 약간 작은 그 건반 악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타악이죠. 종소리가 나온다. 종소리. 그 굉장히 신비로운 악기인데 이 차이콥스키가 이제 콘벤트 부인 후원자와 결별을 하고 낙담에 빠져가지고 미국 여행을 갔어요. 여행 도중에 이제 프랑스에 들렸는데 그때 여동생 사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형제 중에 가장 자기와 잘 맞았던 친숙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시르에 젖어가지고 있다가 악상이 떠올랐어요. 샤산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이제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호두까기 인형을 이제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사탕 요정의 춤을 연주할 때 뭔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악기, 영롱한 종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파리에서 발견한 첼레스타라는 악기예요. 그걸 몰래 숨겨서 누가 나보다 먼저 이 악기로 연주를 하는 김새니까 이걸 잘 숨겨서 데려와가지고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초연 때 사탕요정의 춤에 등장을 하죠. 그 뒤로 유럽에서 첼레스타가 널리 연주된 악기가 됐습니다.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할 때 가시면 사탕요정의 춤 아주 좋은 아름다운 곡이죠. 그 곡이 연주될 때 어디선가 땡땡 이런 종소리가 난다. 그럼 그 좌측 피아노 있던 자리에 첼레스타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악기구나. 보시면 될 텐데 아주 좋은 악기. 네, 전 첼로는 아니 첼레스타 참 생소한데 우리 작가님 덕분에 좋은 악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좀 해외에 한 달 동안 계셨었죠? 그게 뭐 새로운 책 집필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해외에서 한 달 동안 계셨던가요? 한 달은 아니고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네. 보름 정도. 그 바르셀로나에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이제 다음 쓰려고 하는 책이 그
가우디에 관한 책이에요. 네. 건축. 제가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음악책을 썼듯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우디에 대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취지를 마치고 두 번째 취지를 나옵니다. 2026년이 되면 이제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 돼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완공이 되죠. 그 전에 책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제목도 50에 보는 뭐 건축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자, 우리 오늘 작가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작가님께 질문하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책을 또 증정을 해드린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계세요? 네. 질문 해주세요. 제목을 보고 두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요. 네. 50에 듣는이라고 한 거가 왜 50대 젊었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음악을 들었는데 50에 들으니까 그 전에 들었을 때와 뭐가 다른지 하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우디 건축 하시고 뭐 아까 예술 교양 시카고 총장 얘기 때도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데 교양에 음악과 미술 뭐 이런 것들이 필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먼저 음악을 먼저 쓰신 건가요? 이제 곧 뭐 건축, 뭐 미술 이렇게 계속 50대를 해가지고 줄줄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50대만 읽는 클래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긴 인생 중에 중간 지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반부, 치열하게 살아왔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앞둔 시기, 그걸 50대라고 보면 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본다. 그리고 남은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계획해본다. 그럴 때 내 삶의 흔적을 얻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음악의 힘을 얻으면 더욱 승찬의 시간이 깊어질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붙인 거고 10대, 20대, 30대 이게 나이별로 따로 듣는 음악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경우에도 똑같은 그림을 나이대별로 그리거든요. 같은 장면을 20대 때 그린 거와 30대, 40대, 50대 때 그린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라보는 시각,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곡도 젊었을 때 들을 때와 5, 60대 때 들을 때 그리고 인생 말년 8, 90대에 들었을 때가 다 다르겠죠. 적용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 10대, 20대, 60대, 70대를 위한 다른 책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이제 해주셨는데 교양이 중요하시다고 해서 음악, 건축 뭐 이렇게 좀 시리즈로도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작가님? 그거는 좀 체계적으로 뭘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또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아직은 뭐 다음 책 가오디. 네, 집중하고 싶으신 거군요. 미래는 아직 없어요. 네. 우리 그 북살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죠.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한 소감 혹은 앞으로의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비까지 오는데 저는 뭐 한두 분 계시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분위기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음악도 많이 드시고 특히 올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음악의 아버지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이에요. 체코에 가시면 1년 내내 체코 음악 그 축제가 벌어져요. 아마 그때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 프라하 음악제가 5월 10일 스메타나 기일에 오픈을 하니까 거기 가면 나의 조국 유명한 교양 씨가 연주되고 하니까 올해는 스메타나 곡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 체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5월에 가시면 참 좋고, 그리고 베르디 후계자인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거든요.
푸치니 음악도 올해 아마 많은 연주단체에서 공연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곡들은 자주 연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200주년, 100주년 이럴 때 더 많이 연주되니까 그런 기회에 들으시면 좋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초연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초연된 게 이제 5월 7일이기 때문에 올해 5월 7일에도 합창 교향곡이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잘 찾아서 들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코나 이렇게 가실 상황이 되면 좀 들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클래식이 어렵다는 편견을 좀 깨뜨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정서를 낮추고 앞서 말씀하셨던 긍정정서를 높이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잠시 뒤에 우리 유승준 작가님께 사인을 받고 싶다, 사진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질문해주신 우리 선생님께는 잠시 뒤에 소정의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저희 공지사항 2개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이제 북살롱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4월달 좀 안내해드릴까요? 4월달은 4월 11일 목요일 4시 문학처방전의 작가 박연옥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인문약방 일리치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아플 때 보통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약국에서 일하시지만 이분은 문학을 처방하세요. 고혈압일 때 이 책을 읽어보세요. 공황장애일 때 이런 걸 읽어보세요 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많다고 하는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북살롱 저희 오픈 채팅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에 신유아의 북살롱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2324A 넣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북살롱이 지적 수준을 좀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신유아의 낭독살롱입니다. 이 낭독살롱은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보이스와 스피치의 전문가다 보니까 낭독을 통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법학책, 이런 클래식 책 다양하게 갖고 오시는데 이 낭독살롱은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낭독살롱은 한 분 한 분 제가 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해요. 근데 8분이까지 진행 가능한데 지금 딱 2자리가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 신유아의 낭독살롱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50회 듣는 클래식의 저자 유승준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클래식이 어렵다라는 건 잊게 되고 내 삶에 클래식을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제가 감사하세요 하면은 오늘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서 앞에 나오셔서 작가님과 사진 촬영하고 싶거나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하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